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랜뉴 리더의 진행자 김선아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각 산업과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둔 브랜드와 또 그 성공 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브랜드 리더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넓어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해서 세계화, 글로벌화된 지도 이미 오래라 이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낯설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국제경쟁력연구원의 김태연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어시스트의 총장으로서 6년간 대학을 이끌어 오셨고요. 또 작년부터는 국제경쟁력연구원의 이사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사장님과 함께 어시스트의 미래 비전, 그리고 이사장님만의 특별한 교육 노하우, 브랜드 리더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참 교육 브랜드 좀 낯설게도 느껴지실 테지만 많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맞죠? 예, 어시스트의 총장으로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좀 대학을 이끌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 이사장으로 또 취임을 하셔서 국제경쟁력연구원으로 하셨는데요. 어떤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좀 궁금합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네. 우선 어시스트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는 아무래도 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교육 쪽이 아무래도 중점이 많이 가 있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전체적인 큰 대학들의 추세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연구를 좀 더 강화시키자 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연구하고 교육이 같이 가지고 서로 어떻게 협력 관계를 갖춰 가지고 네. 학생들에게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냐는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교육 쪽에 많은 방점이 가 있었다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국제경쟁력연구원은 어시스트가 자랑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 경쟁력 연구가 결국은 학교에서는 교육에 또 스며들고 네. 교육과 연구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연구, 그렇게 가치를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냥 그 단어의 조합으로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지만 그 교육 중심, 연구 중심이라는 내용이 일반 시청자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어시스트에 오기 전에는 한 30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네네. 교수로 봉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 당시에 경영대 학장도 하고 경영전문대학원 원장도 하고 네. 또 조금 젊을 때는 그 비학위 과정을 담당하는 상남경영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원장을 하면서 또 많은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쌓았고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뒀는데 네. 2010년 중반이죠. 그 정도부터는 국제적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네. 그런 경쟁력 시대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 있는 QS라든가 또 TH 같은 이런 평가 기관이 있는데 그 평가 기관이 전 세계 경영대학에 대한 평가도 하고요. 네. 또 학교 전체를 평가하고 있는 네. 그런 평가 기관인데 네. 그 평가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육의 질도 보지만 네. 교수들의 연구 업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연구 업적도 세계 탑 랭크에 차지하고 있는 저널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적었느냐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연구가 약하면 탑 스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런 것 때문에 학교가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2017년까지 30년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교수를 하셨는데 다양한 활동을 역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좀 기억나는 내가 연세대 재직을 하면서 우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교육 브랜드를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학장을 하면서 제일 그래도 보람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2002년도에 미국식 경영 전문 대학원을 한국에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교육부가 그 당시에 BK21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모션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교가 그 경영 전문 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을 거냐는 기준도 세우고 또 그 기준에 부합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또 학교에 좀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는 제가 학장 되기 좀 직전이었는데요. 그래도 그 몇 명 되는 프로젝트 팀에 관여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보고서를 만들고 또 어떻게 지금 있는 그런 내용들을 더 홍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 마케팅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걸 받고 나니까 이제 그 과거의 경영대학원하고 새로이 나타난 경영전문대학원의 차이가 현격하게 있게 되고 그 학교 인정을 받은 학교는 이제 기업이라든가 외부에서도 더 인정을 받고 아닌 학교는 조금 뒤떨어지더라고요. 뭐 비교를 굳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130년 역사인 대학교에서 좀 탄탄한 조직에서 일을 하셨을 때와 그리고 지금 어시스트는 아주 혁신적인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인데요. 좀 비교라면 비교랄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기는 대학원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부가 없습니다. 학부가 없고 기업체 그 중견 관리들이 중견 관리자들하고 또 뭐 이사님, 상무님 이런 분들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추측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보면 이게 듀얼디그라는 굉장한 매력이 있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쪽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이렇게 되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학교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 또 우리도 저쪽 학교와 같이 하면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걸 자꾸 배우게 되고 또 그쪽 교수님도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되는 체제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혁신도 되고 아무래도 덩치가 크면 그 혁신의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결정이 좀 늦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지체가 되죠. 여기는 그 대신에 그게 빨라요. 의사결정 과정도 빠르고 또 여기 종사하고 있는 뭐 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스마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또 어떤 프로세스상에도 혁신, 또 과정에 대한 혁신, 강의에 대한 혁신 등등 방법론까지 해가지고 많은 혁신을 기하고 있거든요. 어시스트가 그러니까 그 혁신의 브랜딩을 좀 성공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네, 그건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초반에 좀 어려운 용어였을 수도 있지만 대학 지수, 대학원 지수, 또 경영 전문 대학원의 지수들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은 그 지수의 그런 평가 기준이 무엇일지 좀 어떤 요소들을 보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도 순위로 랭킹은 봤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 대학이 이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는지 또 그리고 매년 순위가 바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 평가 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제가 크게 보면 이제 교수의 연구 업적이나 또 교육 시설 또 그 학생대 뭐 교수의 비율 등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 그런 지수에 따라서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둬가지고 할 거냐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우선 점수를 많이 받으면 랭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결국은 교육 연구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또 교육 시설은 어떻게 돼 있지? 또 학생들한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걸 가르치느냐 등등 모든 것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걸 하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그 학교의 여러 현황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또 계속 좀 순위를 뭐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좀 발전시켜야 또 대학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 있으니까 좀 필요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국제경쟁력연구원의 이사장이신데요. 지금 대학 얘기가 너무 지금 흥미로워서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안 여쭤봤네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기존에 전통적으로 크게 글로벌 연구인데요. 네. 글로벌 연구 두 가지를 하는 게 있어요. 네. 하나는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그런 네. 연구인데 국가 경쟁력 평가. 국가 경쟁력 평가요.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원래는 뭐 세계 경쟁력이 어느 나라가 최고고 2등은 네. 어디고 네. 3등 어디고 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10월 달 정도 되면 국가 경쟁력 관계 순위라든가 네. 또 결과가 어떻게 됐고 내용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 스위스에서 한 번 하고 또 한국 우리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번갈아 하고 또 다른 것은 생긴 지가 한 3년 정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세계 혁신 대학 경쟁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용어가 어렵네요. 다시 한번요. 직역을 하면 세계면 월드니까 네, 세계. University 네. Real Impact 뭐 이런 약자가 네. WRI라고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해오던 미국이나 영국의 평가 순위는 네. 항상 그 탑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나 네. 예일, MIT, 뭐 옥스퍼드 예를 들면 케임브리지, 그렇죠. 뭐 이런 학교들이 항상 뭐 10등 안에 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큰 순위 변화는 좀 없고요. 그렇죠. 그 전통이 뭐 옥스퍼드는 뭐 몇백 년 됐잖아요. 네. 하버드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들이니까 자원이 풍부하고 네. 좋은 학생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교수도 좋고 좋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거기에 약간의 그 의문점을 제시를 하고 꼭 대학들이 그런 대학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 평가 기준이 뭐 교수들의 연구 업적, 학생들의 질, 또 교육시설, 또 교육의 뭐 등등 관계되는 거. 그거는 그런 대학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네. 실제 적든지 크든지 상관은 않고 그 학교 자체의 교육을 어떤 방면에서 혁신을 기해서 네. 학생들한테 플러스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는 그런 이제 지수를 만들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점수를 매긴 것을 총합하면은 어느 학교가 원래는 뭐 1등이고 2등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레거시 그런 대학교들, 그런 대학교들의 그 경쟁 속을 파고들 수 없었을 때, 이런 그 WURI 그 랭킹은 또 대학들한테 새로운 또 희망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좀 적은 대학들하고 조금 이제 자기가 좀 알려지고 싶어하는 학교들은 네. 많이 참여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대학이 훨씬 참석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네. 알려지고 있는 그런 네. 차원이고 저희는 평가도 하지만 네. 더 기쁜 것은 정말 어떤 대학을 방문했을 때 정말 좋은 대학이고 잘 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고 네. 혁신성 있는 학교인데 보통 레거시 그런 평가 기관에서 하는 거에는 사실은 좀 무시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꼭 대학이 뭐 기존의 그런 평가 방법에 따라야 되는가는 저희가 문제점도 제시하고 네. 그것만이 아니다. 우리 어시스트가 잘하는 것처럼 혁신을 잘하고 혁신을 통해서 학교도 발전하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어서 사회에 나가서 좀 혁신적인 경영도 할 수 있고 또 자기 스타트업도 더 잘할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관계까지 간다 그러면 네.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얘기가 약간 다른 데로 좀 흐를 수도 있는데요. 지방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줄고 있고 또 뭐 인구 자체도 소멸 위기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시스트는 계속 학생 수도 뭐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또 코로나 위기도 잘 극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총장을 하셨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학교의 그 갑작스러운 그런 위기를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때 걱정도 솔직히 조금 했고요. 예. 그 코로나가 뭐 한 시리얼에서 한 건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예. 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학생이 별로 줄지가 않았어요. 네. 별 줄지가 않고 그 꾸준히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또 시도했던 것은 그것도 혁신인데 네. 그 AI가 이제 막 한국에서 움트고 하는 그런 네네. 시점이었거든요. 인공지능 AI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또 아까 발전위원회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네. AI 대학으로 나가자. 네.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네네. 또 발전위에서 아이디어도 주고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전 직원이 이건 뭔지 알아야 된다. 네. 모여가지고 외부 강사도 초청하고 학교 내에서 그걸 잘 아시는 분은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AI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네. 교수님들과 총장님 모두요. 그리고 직원들 같이. 직원들까지. 예. 네. 그 대단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사이즈가 적은 대학이니까 네. 그게 가능하죠. 아. 그렇잖아요. 그 놀랍네요. 왜냐면 그 어시스트가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 있는 대학교로 유명하고 대학원으로 유명해서 저는 한참 전부터 준비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네, 네. 그게 아마 4년 전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딱 그 시기는. 네, 그 정도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뭐 다들 어렵고 그러니까 네. 좀 귀찮은 분위기도 약간 있었는데 네. 또 끝날 때는 또 평가 시험도 간단히 봤거든요. 네. 근데 어려운 건 아니고 네. 그래도 들었으면 간단히 적을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재미있게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사실은 더 효과를 본 것은 이제 그런 베이스가 되니까 네. 그 끝나고 난 뒤 저도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나왔던 챗 GPT라고 그렇죠. 요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네. 찍어서 질문하면 네. 막 답이 나오고 네. 그런 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네.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아주 유즈 프렌드리가 되는 거예요. 챗 GPT가. 그런 것도 겪으면서 이제 또 우리가 교육부에다가 AI 대학원을 신청을 해가지고 네. 그게 아주 다행히 성인이 났어요. 네. 그 처음에는 우리 경영 전문 대학원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AI 대학원까지 네. 결합이 된 그 대학원이 2개가 생기는 네. 그런 경사가 있었거든요. 와. 그걸 만들면서 그럼 AI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물론 큰 대학도 뭐 그렇게 비슷하게 할지 모르겠지만 AI라는 것은 사실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써야 될 거니까 네. 교수님들이 워낙 잘하면 학문적으로 할 때 많이 쓸 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별에 관계되는 그 실질적인 AI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의외로 많이 인정을 해주고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도 세분화해가지고 또 뭐 빅데이터 MBA, 뭐 AI 경영자 과정 그 종류가 한 지금 아마 개설되어 있는 게 한 5, 6가지 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AI가 전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스카이 대학도 있고 카이스트 같은데 이거 더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네. 의외로 많이 오세요. 네. 그게 아마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얻었던 그 브랜드 밸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기도 우리가 해외 대학하고 같이 듀얼 디그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인가 봐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또 거기 오고 네. 그 처음에는 석사만 하다가 좀 더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발전 속도가 빠르고 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브랜드도 결국 브랜딩에 성공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거기 어시스트라는 브랜드가 처음에 성공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는 교육과정 같은 예를 들어 알토 MBA 네. 또 뉴욕 주립대학 MBA 네. 또 스위스 뭐 그 프랭클린 유니버시티하고 하는 또 MBA 네. 그런 게 많거든요. 헤아릴 수가 또 없을 중국 것 같습니다. 대학하고 하는 뭐 네. 그건 중국 대학 학생들에게 주로 오지만 네. 거기도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글로벌리 하는 교육 네. 또 교육도 연구도 연계되고 그러니까 네. 브랜드 파워가 대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코로나 시기에 전화위복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항상 위기가 있으면 기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재미있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교육을 떠나서 우리 이사장님의 개인 브랜딩을 생각할 때 나 김태현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참 어렵네요. 네.
어떤 학자적인 관점에서 저희 브랜드를 따진다 그러면 네. 저는 그 요즘 신문 보면 참 많이 나오는 그 용어가 네. 공급망이라는 용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영어는 supply chain, 예, 예. 그 supply chain 스트래티지도 있고 매니지먼트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네. 저는 그쪽을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고 네. 박사 공부할 때도 거기 관계된 공부였기 때문에 네. 연세대 와가지고 이제 그쪽을 많이 공부를 했고요. 네. 그것도 공부한 것도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제 보통 연세대학 가면 안식년이 있거든요. 네. 처음에 교수로 있다가 몇 년 지나면 그 본인이 1년간 안식을 하면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는데 저는 그때 MIT 대학을 1년간 갔었어요. 네. 그냥 뭐 저 인연도 없는데 편지 써가지고 뭐 이렇게 보냈더니 와라.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갔죠. 안식년에 MIT를 네. 가신 거예요? 그 우리 가족 아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네네. 그 큰애는 중1이었고 밑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랬는데 네. 저희 그 당시가 우리 가족들 4명 다 똑같이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시기다 그래요. 네. 진짜 참 재미있게도 보내고 네. 행복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사족이고 네. 거기 있으면 제가 MBA 과목 가고 좀 한두 개 과목을 좀 청강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공부도 했거든요. 네네. 공부를 했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제목은 그 스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아니었는데 네. 매니팩처링 뭐 이런 공부였어요. 저도 박사 때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 갔더니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공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 클래스에서 비어 게임이라는 명칭을 갖는 스프라이 체인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요. 아, 쉽게 맥주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맥주병으로 생각하고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네. 거기는 이제 구성원이 그 현대자동차 같은 제조업체가 있고 그 다운스트림에는 그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 협력업체부터 제조업체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유통업체로 갈 거네요. 네. 유통업체 가고 또 그 중간중간에는 물건들을 저장할 수 있는 물류 회사들이 있고 그렇죠. 이동시키는 물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고객까지 가는 그렇죠. 그 팀이 어떤 전략으로 하느냐 따라 가지고 네. 이 재고 하나를 갖고 있으면 그게 비용이 얼마다 네. 기간별로 네. 또 재고 비용 또 운송 비용도 있고 몇 가지 그리고 물건을 주문할 때도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너무 재미있다. 그게 좀 생생한 네. 그 생산부터 소비까지 예. 그 이루는 쭉그 협력업체, 공급자부터 제조업체, 유통업체, 뭐 해외에 있는 유통업체까지 네.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SCM이라고 하죠. 약자로 했어요. 예, 서플라이 예, 체인 체인 매니지먼트. 예.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한국에서 하니까 막 그냥 소문도 난지 외부에서도 기업에서도 네. 좀 해보자 뭐 그러고 강의 요청도 많이 받고 네. 뭐 이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아까 학문적인 브랜드 네. 저희 브랜드는 아마 SM 그러면 김태현이가 유명하지 뭐 예를 들면 네. 그렇게 좀 네, 김태현 이사장님이 지금 SCM 전문가로서 SCM 브랜딩화 되신 상황이네요. 그죠? 예, 좀 젊을 때 뭐 어느 정도 50대 60대 되기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 이사장님께서 지금 어시스트 그룹 그쪽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런 전략 회의를 주재하신다고 들었어요. 연구 관련 전략 회의로 보면 되죠. 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파트가 아마 연구 쪽이니까 네. 연구 쪽이니까 그 연구에 관계되는 그 여러 학교 내에 있는 그런 본부들이 있으니까 네. 그 본부들이 서로 이제 일주일마다 금요일 날 모이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본부마다 발표를 하고 네. 일주간 있었던 일들 성과 발표를 하고 제가 코멘트하고 또 발전회에 계신 분들이 와갖고 또 코멘트도 하고 게으르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가장 실질적인 것은 각 연구기관들이 다른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네. 좀 어려움도 이야기도 하고 그럴 때 네. 다른 데서 듣고 아 이건 이렇게 하면 거기 사는 조금 더 수월해질 텐데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거 플러스 또 새로운 이런 시장도 연구에 있지 않느냐 또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가끔 네. 제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전략회의가 됐다고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연계성을 갖고 같이 발전하는 예, 그냥 일방향적으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서로 소통의 장을 좀 마련하려고.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자꾸 연구에 대한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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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스트가 앞으로 연구교육 융합대학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려고 준비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가치나 철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는 쉼 없이 혁신을 하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지금까지는 교육, 연구도 물론 해왔지만 보다 더 알찬 연구를 통해서 교육하고 연계시켜서 색다른 어떤 학교 개념, 교수가 교육도 하지만 네. 연구에 좀 더 매진해야 되겠다는 네. 그런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런 결심하에서 이제 연구 저술이라든가 논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또 그런 걸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도 하고 그 교수님의 브랜드니까 그것도 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협력해서 네. 그런 연구 분위기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평가 아까 말씀드린 네. 그게 있잖아요. 평가가 있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뭐 성과 제도를 좀 마련해 가지고 네. 그죠? 그 연구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네. 뭐 성과 시스템 다양한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으로 사실 우리가 마음을 넓게 생각하면 피곤한데 그냥 오늘 자자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어시스트는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학교니까 우리가 그런 게으름이 사실은 좀 네. 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마인드를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네. 요게 나의 브랜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걸 정확히 어떤 분야를 잡아가지고 연구에 매진한다 그러면 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연구 중심 대학 예. 그게 잘 되고 교육에도 그게 스며들면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잘 되면 또 국제적인 평가도 네. 그 아까 뭐 레거시한 그런 평가에도 네. 우리가 그죠 당당히 또 내밀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특징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교육 브랜딩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 교수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저도 그냥 교수님이라는 단어가 주는 교수라는 단어가 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정체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교수가 정말 혁신이 돼야 되고 교수님들이 다 학생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연구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야 된다. 교수님들 역할이 굉장히 크시네요. 그럼요. 그 연구는 아마 교수님들이 하는 거니까 학교는 사실은 그걸 잘 응원하고 후원하고 잘 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 평소에 가장 즐겨 하시는 또 여가 시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요? 네. 나이가 좀 되니까 조금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헬스클럽을 등록을 해놓고 네.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 식으로 게으름도 부리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가자. 정말 많이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 돈 내고 그거 안 가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냥 뭐 아내하고 어디 근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네. 그러고 뭐 애들하고 가끔 만나서 즐겁게 그렇게 지내면서 뭐 즐겁게 살죠. 네. 하긴 그렇습니다. 여가 시간을 또 특별하게 뭔가를 만든다 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좀 그 평화를 깨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소소한 행복들을 이렇게 채워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런 휴식 시간에는 그냥 좀 잊어버리고 지내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그거 안 했네 그러면 또 다달고 이러면 그건 조금 불행한데 네.
그뭐 마인드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어시스트를 아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40로 하겠습니다. 40요? 네. 네. 어떤 것인가요? 네, T가 4개 있는 네네. 그 경영 철학으로 4T네요. 네, 경영 철학하고 건재에 쫙 깔려 있고 그래 거기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네. 첫 번째 40 T는 무엇인가요? ethics, 네. ETHICS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두 번째 T, 네. 윤리. 두 번째는 creativity, 네. 창의성. 네. 거기에 또 T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 협력, teamwork. 팀워크. 세 번째가요. 예. 네. 네 번째가 기술, 네. technology. 네. 그 네 가지가 아주 기저에 있어 가지고 네.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도 그 정신이 스며들어 있고요. 네. 예를 들면은 MBA 과정이나 PhD 과정에 5분 윤리 강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강의 시간 중에 5분을 할애해 가지고 만약 강의하는 강의 뭐 제목이 뭐 국제 뭐 경영이다 이렇게 되면 국제 관계에 관계되는 윤리적인 이슈를 찾아 가지고 네. 본인이 또 아는 게 있으면 아는 걸 5분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저 학교 가면 항상 그런 게 있다. 그 자연스럽게 윤리라는 게 네. 딱 스며들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참 멋진 아이디어였다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윤리 경영을 약자로 윤경 그러더라고요. 네. 윤경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거기 가입하는 기업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발표도 하고 최근에는 윤리적인 관점이 ESG에도 다 가미가 되니까 네. 이름이 ESG 윤경 포럼 네. 이렇게 변화가 됐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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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에 맞는 교육 과정 또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갖고 와서 이걸 더 전파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교수님들도 승진을 하려고 그러면 그 윤리에 대한 에세이를 매번 적어내야 돼요. 네. 사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스며들고 경쟁력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 너무 그 급진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윤리나 이런 가치 철학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오히려 어시스트는 그 4T에서도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에식스 그 윤리고 윤리가 또 경쟁력인 거네요. 네. 요즘은 윤리 같은 게 경쟁이죠. 네. 왜냐하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보면 네. 그런 걸 잘하는 기업들한테 사람이 점점 쏠리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뭐 업체인데 뭐 제조할 때 윤리적이지 않겠다든가 네. 뭐 재료를 뭐 엉터리를 썼다든가 이러면 이제 안 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는 기업을 결국은 자꾸 찾는 그런 경향이 네. 생기는 거죠. 그게 브랜드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브랜드를 그 위로 올리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윤리 문제로 한번 잘못이 되면 그렇죠. 브랜드가 안 되죠. 급 하락하고 추락하는 것은 뭐 그럼. 한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중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네.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처음에는 브랜드, 교육 브랜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너무 광범위하고 또 내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깊고 또 즐겁고 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 또 즐겁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꼭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브랜드 리더 어떠셨어요? 좋은 영감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브랜드 리더 다음 시간에도 브랜드와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